눈 한쪽에 최루탄이 박혀 있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4.19가 촉박된 것도 대단히 그 선동적이고 의도적인 것이다 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전광훈 목사님께서 나타나셔서 국민 계몽운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이 운동은 이승만 대통령부터 우리 바로 알자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들도 이처럼 배우고 알아서 깨우는 그런 일에 앞장서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요,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한미동맹,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좌파 목사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논쟁이 붙게 되면 이 한미동맹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미국에 사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한미동맹에 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바로 알고 자녀들을 일깨우고 그리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할 바가 있다면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혼합을 싫어하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귐이라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 원수를 좋아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원수를 불쌍히 여기라고 했지 원수와 친구되고 짝을 이루라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좋아하고 친구가 되게 되면 영향을 받고 닮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냐면 짝의 문제이고 친구의 문제예요. 무장강도와 짝을 이루고 그리고 친구가 되려고 합니다. 조강지처를 버리고 음녀와 바람 피우려고 하는 꼴이에요. 자녀들이 울부짖어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형국인 거예요. 반미 반의를 외치면서 친중 친국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안보 환경을 보면요, 우리나라는 누군가와 손을 잡고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5,000년 역사 가운데 960여의 외침이 있었다. 그걸 가지고 우리 민족은 불굴의 저항 정신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냈다. 자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툭하면 우리 한반도가 피투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대륙 세력하고 해양 세력이 충돌을 하면서 한반도는 늘 강대국의 싸움터였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보면요, 국력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중국이고 일본이 3위이고 그리고 4위가 러시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력이라는 것은 경제력이라든가 군사력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 때에 경제력 세계 10위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다시 훨씬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통일을 이루고 그리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이 동북아 지역에서는 5위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처럼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안보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뭡니까? 강한 쪽에, 바른 쪽에 바짝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보십시오. 한일 관계라든가 한미 관계가 삐걱이게 되니까 러시아 공군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지도 않나, 그리고 또 한국의 그 카디즈라고 하는 방공식별구역에 허락도 없이 중국과 그 러시아의 공군기가 들어와가지고 보란듯이 연합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동해라고 하는 곳은 그 지금도 이 사강의 잠수함들이 마치 제집 드나들듯이 마구 드나들고 있는 거예요. 국민대학교의 안보학 교수 박희락 교수님이 계시는데 제 1년 후배입니다. 전방에서 계대단도 같이 했는데 그래서 잘 알아요.
저하고 페이스북도 나누고 그러는데 이 박 교수는요, 중학교, 초등학교 시절에 아주 그 체력이 약하고 그리고 왜소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반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그리고 싸움 잘하는 그 학생과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박 교수는 도시락을 싸우면은 장조림이라든가 또는 소세지 이런 것들을 그 학생에게 나눠주고 그랬더니 반에서 아무도 자기를 건드리지 못했다. 그런 거예요. 네. 어느 날 그 싸움질 잘하는 그 친구가 반에서 공포하기를 너희들 우리 반에서 이렇게 성실하고 공부 잘하는 휘라기를 건드리는 놈이 있으면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다. 그래가지고 이 박 교수가 마음 놓고 공부를 잘할 수 있었다네. 박 교수는 이 경험담을 나누면서 우리나라는 미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더 준다 하더라도 미국과의 그 동맹관계를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 그걸 주장을 했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트남이라든가 예멘으로부터 교훈을 삼지 않다 하더라도 필리핀으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주 필리핀 미군이 필리핀 국민의 요구대로 1991년도에 철수를 했습니다. 그 후에 필리핀은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당시 금액으로 51억 달러를 투자해와가지고 군 현대화 계획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국이 영해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필리핀에 판가니방 산호초라는 곳하고 그리고 스카보로 섬 이 두 군데를 중국령으로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이 필리핀은 섬과 그 엄청난 영해를 중국에게 뺏긴 거예요. 하루아침에 꺾어버렸어요. 그냥. 최근에 러시아에서 6.25에 대한 비밀 문건을 해제를 했습니다. 거기서 밝혀진 새로운 것이 뭐냐면은 6.25 남침 시의 그 주력 부대가 어떤 부대였느냐, 바로 만주의 주둔에 있던 아주 그 전투 경험이 많은 그리고 조선적으로만 이루어진 3개 사단이 주력이 돼가지고 남침을 한 거예요. 네, 우리는 중공군 참전이 1.4 불태 때 그때 참전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남침 시작 시부터 이 중국군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남침의 원흉입니다. 중국은 철천지 원수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중국은 말이죠, 지금 미국의 적이고 온 인류의 적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국제정치학에서 우방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방이란 적이 같은 나라이다. 같은 적을 가진 나라가 우방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 또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친구관계, 친구의 원리, 우방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친구라면은, 우방이라면은 친구가 같고 적이 같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거나 지정학적으로 보거나 우리 한반도는 일본의 심장을 겨누는 기수와 같다. 이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은 만약에 미국이라고 하는 연결을 우리가 없다면은 적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금방 독도를 빼앗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한미일 삼각동맹입니다. 만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요, 일본으로부터 군수력하고 그리고 경고력을 제공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1차 증원 전력이 있는데 공군력과 군함이 일본에서 출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안보상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나라예요.
일본은 우리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나라인 겁니다. 반면에 중국은 어떻겠습니까? 한국과 미국이 멀어져 가지고 만약에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은 뭐 중국은 한국을 껴안고 예쁘다고 막 뽀뽀해 주겠습니까? 이간질하는 그 마귀 새끼와 어떻게 사랑이 싹 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중국은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금세기의 제국주의면서 공산사회주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를 막 자기 밑에다 놓고 지금도 속국화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산주의 사상 말고도 중국에 아주 나쁜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화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국의 중화사상은 자기만이 최고이고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상인 거예요. 중국이 이 세계에서 모든 것의 중심이다. 이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 사상이 지배하는 한 중국은 군림하려고만 하고 그리고 세계 인류를 위해서 일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최근에 언론 조사를 보니까 중국 사람의 50%가 북한 땅을 중국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의 50%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전쟁 당시에 중공군이 100만 명이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만 명이 전사를 하고 40만 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이 중국에서는 지금도 그들의 희생 때문에 북조선을 건져냈다 하면서 아직도 북한 땅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미국의 어떤 교수가 경고를 했습니다. 만약에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은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더욱 공세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우리가 서해의 독도라고 불리는 섬의 이름이 뭐냐면 경렬 비열도가 있는데요. 이게 최서단의 도죠. 이 섬을 단번에 삼킬 것이다. 이렇게 미국의 학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망치안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순망치안. 그 말의 뜻이 뭐냐면은 입술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가 시려서 살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을 누가 했느냐? 모택동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한반도를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북한은 중국의 입술에 해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볼 때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한국이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미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전쟁 당시에 미군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러나 미국 시민들이 한국을 자기네 땅이다. 한국을 미국의 속국이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세사를 보게 되면요. 중국의 관료들조차도 중국의 관료 중에 위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미국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100수십만 금의 이익을 주고 있으며 부강하되 소국을 능멸하거나 중국에 교만하지 않다. 미국이 신사적인 나라라는 것을 중국 관료가 인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한말에 개화포였던 박규수라고 하는 그 조선 사람이 미국을 이렇게 또 평가했어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공평하다 일컬어져 분쟁을 잘 해결하며 또한 부가 육주에서 으뜸이어서 영토 확장에 욕심이 없다. 여러분, 미국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건국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위한 마음이고 그래도 신사적인 나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미국은 말이죠. 우리 민족이 정말 고난당하고 있을 때 일제상징육련사에 있을 때도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주고 그리고 구제기관을 세워주면서 우리 민족을 일깨워줘서 그것입니다. 이 미국 교회가 지금도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선교의 열매가 뭐냐? 대학
대한민국인 것이다. 왜냐? 이 대한민국이 지금 선교사 파송국가 세계 제2의 국가인데 이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예뻐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미국이 참전했는 줄 아십니까?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분이 한국을 정말 사랑한 분이에요. 그분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정보를 쳐가지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습니다. 그들을 공산주의자로부터 속히 구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보를 보냈는데 트루먼 대통령이 이 정보를 받고 신속히 참전을 결정했다. 그리고 한국전쟁 중에 그 미군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5만 6천 명의 젊은이가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는 무려 200여 명이나 되는 장군의 아들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미국은 한국에 얼마나 많은 무상 원조를 보내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미국의 교회들이 앞다퉈가지고 한국의 재건을 지원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말이죠. 남한의 인구, 그 다음에 남한의 그 영토 크기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요. 경제력이 세계에서 60위 내지 70위 정도가 되면 정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 경제력이 세계 10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기적입니다. 그럼 그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뭐냐? 그 원동력 중 하나가 한미 동맹이에요. 한미 동맹. 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미군이 나가게 되면 뭐 안보가 위험해질 거다.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러나 미국이 나가는 순간 달러가 함께 나가게 된다 하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자랑스러운 그 대기업들은 순수히 100% 한국 기업이 아닙니다. 왜냐? 대기업일수록 외국인 주주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이 깨지면서 안보가 위협을 받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급격하게 붕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무서운 결과인 거예요. 그리고 또 안보가 불안해지면요. 신용 등급이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 외국 돈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돈도 빠져나가게 돼요. 왜냐? 우리의 기업인들이 불안한 곳에서는 그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해외로 빠져나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안보 동맹일 뿐만 아니라 경제 동맹이다 하는 걸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한국은 미국 때문에 국방비를 상당히 조금 쓴 나라입니다. 네. 현재 한국의 국방비가 3%를 넘지 못하고 있거든요. 보통 2.5% 내지 2.7%입니다. 전체 예산에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런데 이것은 세계 여러 나라의 평균 지출 국방비에 약간 상회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안보가 아주 위중한 나라치고는 매우 적게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적게 쓰는 거냐? 주한미국이 억제력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 국방연구원의 그 논문을 보게 되면은 주한미군이 없었다면은 한국의 국방비는 5 내지 6% 수준으로 증액되어야 된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보다도 2배 내지 2.6배로 국방비가 증가되어야 된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료를 보면요. 주한미군이 그 사용하게 되는 예산이 한국 전체 국방비하고 맞먹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한미군이 없어지게 되면은 한국의 국방비는 2배 이상으로 증액되어야 된다는 그 결론이 맞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한국은 그 미국의
첨단 그 학문, 첨단 시스템을 미리 알고 배우고 쫓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연합사에 근무할 때 카운터파트인 그 로드리게즈 중령이 저를 부릅니다. 어느 날. 그러더니 컴퓨터를 앞에 놓고 저에게 얘기하기를 커널백 이게 인터넷이라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군 지휘 통제 수단으로 이거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머지않아 이것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한 미군을 통해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알게 됐는데 지금 한국은 인터넷 강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이점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미국을 가리켜가지고 점령국의 무기를 팔아먹는 군리 많은 나라다.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무기 구입처를 다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요, 무기 체계의 그 특성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대전에 있어서 여러분 이 공중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생존 전략이 뭐냐면요. 항상 늘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로 좋은 성능의 전투기를 소유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아낌없이 돈을 투자하는 것.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한 대에 1억 달러 되는 F-35 스탠드 전투기를 40대 구입하기로 하고 최근에 몇 대가 들어왔죠.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40대를 보유하기로 했다가 한반도 정세가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100대를 더 구입하기로 해가지고 140대를 곧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140대를 보유하게 되면요, 중국 전체의 공군력을 능가하게 될 거라고요. 이렇게 또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러면서 67조 원을 날렸거든요. 이 돈이면은 F-35 스탠드기를 500대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거 날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미국의 전투기를 격추시킬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무기는 미국의 무방국 외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첨단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할 수가 있는 것은 한미 동맹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무기체계는요, 상호 호환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인터오퍼러빌리티. 만약에 탄약이 떨어지면 서로 빌려야 됩니다. 빌려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휘, 통제, 통신 시스템이 서로 연동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또 북한이나 중국이나 소련, 박격포를 보면 그 구경이 61mm, 82mm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경이 1mm가 적어요. 60mm, 81mm입니다. 총의 구경도 서로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그 실탄을 노획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전쟁을 대비할 때는 전쟁 지속 능력, War Sustainability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고려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 비싼 F-35 스탠드기 전투기가 들어와도 조종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용중물이에요. 그 다음에 또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뜰 수가 없어요. 또 비행기가 뜨긴 떴는데 탄약과 미사일이 없어요. 그럼 뭐합니까? 그저 공중에 떠다니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뭐 그렇게 비싼 스탠드 전투기 1000대가 공중에 날아다녀도 거기에 미사일과 탄약이 없다면은 하나도 겁날 것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그 비행기 안에 첨단 레이더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타격 능력도 제한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자체 방어 능력도 제한돼가지고, 그 전투 능력이라는 것이 형편없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는 일정 시간이 되면은 부속품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비행 중에 사고가 나서 고장이 나서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비행기에 장착하는 그 레이더라든가 미사일 장치나 이 모든 것들은 미군 무기 체계예요. 다른 나라 제품은 상호 호환성이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미군과 같이 연합작전을 할 때에 전장터에서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 서로 빌려주고 갚아야 돼요. 탄약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수리부속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기체계 이 웨폰 시스템이 다르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연합사에서 근무할 때 그 당시에 걸프전을 경험했던 그 미군이 기름을 JP-8이라고 하는 그 경유의 이름인데요. 그 하나의 경유만을 사용했습니다. 그 하나로 모든 기름을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가지고 비행기에도 넣고 전차, 군함, 자동차 거기에 넣는 기름이 다 똑같은 거예요. 한 가지로. 그런데 그 당시 우리 한국이 사용하는 기름의 종류가 몇 개였느냐? 20여 종이 넘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휘발유, 항공유, 벙커시유, 등유, 경유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한미 연합훈련을 하고 나면 미군이 우리에게 사후평가를 하면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한국군이 사용하는 유를 미군과 같이 단일화합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야 연합작전이 가능하고 서로 빌려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연합사에 근무할 당시에 전쟁 지속 능력을 산출하는 그러한 임무를 제가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에 산출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20년이 지났지만 25년이 지났죠. 예를 들어서 남한은 식량을 며칠분 보유하고 있겠습니까? 2개월 내지 3개월분의 식량을 보유하고 있어요. 유류는 며칠분 보유하고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1개월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1개월. 그런데 1995년도에 북한은 그 고난의 행군기간 중에도 식량과 유류 비축량이 남한보다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을 그들은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탄약은 어떤 줄 압니까? 예를 들어서 뭐 토대전차 미사일이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5일 지나면 다 떨어집니다. 함대한 하품 미사일이다. 3일이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 한 발이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공군의 하이텍 초정밀 미사일도 며칠이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탄약도 그렇습니다. 한 달을 다 못 갑니다. 전시 동원령이 선포되면은 한국에서 탄약을 생산하는 회사가 풍산금속인데 이 풍산금속이 전시에 동원돼가지고 풀가동을 하게 되면은 그 풍산금속에서 1년 동안 생산해내는 탄약이 전시에 하루분밖에 안 돼요. 하루분. 그런 탄약이 떨어지면 어디서 구해오느냐? 미국과 일본에서 구해와야 됩니다. 그리고 대만에서 구해와야 됩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태국, 인도, 사우디, 터키 이 지구를 돌아야 돼요. 다른 나라에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구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무기체계가 틀리니까. 그래서 같은 무기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하고 평소에 군사회의를 펼치는 것이고 전시 지원 협정을 체결해 놓는 거예요. 제가 일본의 방위산업 능력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본은요, 전시 동원 체제가 되면은 거의 모든 무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전투기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미국에서 그 비싼 무기를 사오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사주는 것 같아요. 왜냐?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상호 호환성을 달성하고 연합 방위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일본은요, 미국을 얼마나 붙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처음에 아베는 트럼프의 당선을 기대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런데 예상외로 트럼프가 당선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선된 뒤에 트럼프에게 다가가지고 그 얼마나 꼬리를 흔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아베 수상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트럼프의 피들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가 왜 그러느냐?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동북아에서 일본이 살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한미 동맹 관계라는 것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전쟁 억제라든가 전쟁 지속무역, 경제 발전, 그리고 주한미군이 없어질 경우에 주변국으로부터 오게 되는 그 생존적인 압박,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요, 주한미군이 사활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미국을 중국으로 대체하자? 여러분,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원교 근공이다. 먼 나라하고 사귀고 가까운 나라는 경계해야 된다. 중국이 망기려 들어오면요, 그냥 전쟁도 하기 전에 다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는 폐기조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양국 중 한 편이 폐기를 선언하면 1년 후에 자동 폐기된다.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한미 방위조약이라는 것은 마치 덜 익은 그런 계란처럼 부서지기 쉬운 형태의 조약인 거예요.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미국 의회에서는 결정을 하죠. 주한미군은 몇 명이라도 줄일 수가 없다. 만약에 주한미군을 철수하려면 몇 개월 이전에 그 필요성을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런 장치를 미국 쪽에서 내놓았지만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한미 상호방위조약 폐기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게 되면요, 1년 뒤에는 자동적으로 한미 동맹관계가 깨집니다. 요즘 우리 한미 동맹관계를 보면은 마치 살얼음을 걷는 그런 기분입니다. 문정부는 미국의 동의도 없이 남북한 간의 군사합의서를 체결했죠. 미국 동의도 없이 또 개성공단 그걸 또 추진하려고 하고 남북한 자유관광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사드가 배치가 됐는데 3년이 됐습니다. 3년째 환경평가가 아직 안 끝났다고 해가지고 기지건설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주 지독한 거예요. 문정인 특보라든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그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이 한미 관계를 주기적으로 염장질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좌익 정부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이 전혀 두렵지가 않고 다만 경제적으로 망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봐요. 그러나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는지 그들이 믿는 중국도 경제가 시원치 않고, 그리고 우한 바이러스 사태까지 겹쳐가지고 이제는 문정부가 중국에 전폭적으로 기대를